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자,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용이 된 이무기 한국형 구축함입니다. 오늘은 구축함의 A, B, C, D, E, F, G, H, I, J, K, L, M까지 그냥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A부터 Z까지. 그리고 한마디로 A부터 Z까지. 아, 그쵸. 바로 치게 들어오시네. 네, 사실 그 구축함이 실존에 가장 최근에 쓰인 건 역시 4월에 미국이 시리아 공격했을 때 구축함이 활용됐다는 그거겠죠? 맞습니다. 그때 이제 이지스 구축함 네. 그리고 이제 순양함도 이제 활용이 됐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유명한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용해서 시리아 그 항무기 의심 시설들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들이 다 토마호크 미사일로 공격한 게 아니고 일부는 토마호크 미사일로 때렸지만 일부는 일종의 미끼 역할을 했습니다. 미끼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미국 이지스 구축함 중에 그 윈스턴 처칠함과 도널드 쿡함이란 두 척이 함정이 있었는데 이게 시리아의 관심을 끄는 용도로 해서 전진 배치가 됐고 실제로 이 두 함정에서는 미사일을 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런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쪽을 이렇게 주시할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윈스턴 처칠함이 미국 배입니까? 네, 미국 함정 중에 이지스함 중에 윈스턴 처칠. 그럼 연근 알브람 링컨호가 있습니까? 연근? 미국하고 영국하고 사이가 좋지만 그 정도까지 몰랐는데.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미국 이지스 구축함 중에 라븐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을 쏴서 공격을 했죠. 네. 토마호크 이게 그 예전에 걸프전 때도 그 토마호크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죠. 예. 그 1991년에 예. 이 걸프전이라는 게 당시에 이제 쿠웨이트를 공격했던 이라크를 이제 다국적군이 공격을 한 상황인데 구축하면서 토마호크가 발사되면서 이제 신호가 된 거죠. 걸프전의 신호가 이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고. 토마호크란 말은 이제 그 아메리카 원주민 말로 손도끼 던지는 도끼, 손도끼 던지는 도끼. 예. 아니 요즘은 특정 그 스테이크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토마호크 스테이크.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따만한 거 있어요. 이따만한 거 있어요. 아 네. 이게 이제 보통 잠수함이나 구축함에서 발사가 되는 거고요. 옛날에는 표적을 먼저 입력을 해야지 되는 건데 이제 개량이 돼가지고 또 뭐 다른 표적도 지적해서 공격할 수 있게 됐대요. 요거는 이제 GPS로 날아가는데 속도는 뭐 한 아음속이라고 하죠. 한 800, 900km 정도. 아, 음속에 비슷한. 예, 음속보다 좀 떨어지는. 예. 그러니까 우리 뭐 747 비슷한 속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고도가 한 30m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낮게 날아가면서 적의 레이더망 같은 거 다 피해가지고 이제 2,500km 떨어진 지역의 표적을 정확히 맞출 수 있으니까 굉장히 쓰임새가 많겠죠.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쓰기에 굉장히 좋은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01년에는 아프가니스탄이었고 2003년에 이라크 침공 때 그때 이 스페인 그때도 이제 미국과 영국이 800발이 넘는 토마호크를 써가지고 이제 시설 격파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 4월에 이제 미국이 바다 위에서 시리아 내 그 샤이라트에 59발을 발사해서 또 공군 기지를 파괴하고 무력화하고 이런 등등의 전공이 있죠. 네. 구축함이라는 게 이게 그 잠수함 잡으면서 호위하는 뭐 그런 역할로 저는 이제 제 수준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뭐 지상 타격도 하고 무슨 뭐 전쟁의 어떤 뭐 서막도 알리고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 뿌리는 구축함의 뿌리는 그 적 어뢰정을 잡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작은 배입니다. 보통 한 3,000톤 이하의 그런 작은 함정이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대지 공격도 하는 그 적 잠수함, 함정, 항공기 그다음에 지상 목표까지 공격하는 다목적 함정으로 해서 뭐 최대 한 10,000톤 정도로 이제 커졌는데요. 이 구축함의 이제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866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지난 어뢰
다룰 때 좀 얘기했었지만 어뢰가 이제 그 무렵에 처음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 어뢰를 장착한 배, 어뢰정은 사실 작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 작은 배가 저게 큰 순양은 물론이고 전함까지 격침시킬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어뢰정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이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기는 제가 누차 강조하는 말이죠. 창과 방패. 방패. 네. 그러니까 그럼 이 어뢰정을 또 잡기 위한 뭔가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어뢰정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구축함입니다. 옛날에 이제 1870년대에 그 보불 전쟁,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1870에서 71년 사이에 이제 벌어졌는데 그때 그 프랑스가 패하죠. 패전의 원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내부적으로 따지게 될 때 이제 제일 내부적으로 얻어맞은 게 해군이었어요. 프로이센과 전쟁에서 별로 이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해군이 얻어맞게 됐는데 이때 이제 프랑스는 이제 영국에도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영국의 강력한 전함 등 이런 함정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비용 대 효과 또 가성비를 따졌을 가성비 때 중요하죠. 괜찮은 배가 뭐겠느냐 해서 딱 어뢰정에 속단 말로 꽂힌 거죠. 프랑스가 이러니까 영국도 자기들이 훨씬 프랑스보다 강한 해군이 있지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영국도 이 어뢰정을 잡기 위한 소형의 고속 전투함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구축함인데 이게 이제 1893년 무렵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영어로 구축함이 디스트로이어인데 구축이라는 게 이제 쫓아낸다는 의미죠. 한자로 얘기하면 쫓아내는 의미인데 이 원어는 원래 토페이도 보트 디스트로이어예요. 그러니까 어뢰정을 쫓아내는 때려 부수는 배가 구축함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앞에 토페이도 보트가 빠지고 디스트로이만 나는데 이제 구축함의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뢰가 나와서 결국 구축함이 나온 거네요. 예전에 어뢰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어뢰함 생각나는 또 잠수함이니까 또 잠수함 얘기가 또 바로 또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왜 1차 대전 때부터 뭐 잠수함이 등장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원체 초기라서 멀리도 못 가고 그냥 연안 항해도 힘든 그런 정도의 물건이었는데 2차 대전 중에 이제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이제 점점 위험스러운 물건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수함에 대한 방어도 이제 기존의 어뢰 방어를 하고 있던 구축함이 또 동시에 하게 되는데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소위 저승사자는 유보트를 짚고 넘어가지 할 수는 없죠. 공식적으로 2,882척의 연합군 상선 그리고 군함 175척이 격침됐어요. 유보트 한 종류에 의해서. 근데 이 상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뭐 짐이나 실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이제 전쟁 중이니까 이 상선 한 척에 전쟁 물자가 웬만한 사단 두세 개 정도의 이 무장할 수 있는 무기를 실어 나르는 이런 상선들이 많았던 거죠. 주로 배로 나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다가 1943년 5월에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신형 해상 레이더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구축함이 투입이 되면서 유보트 함대가 이제 쇠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5월 한 달 동안만 1943년 5월 한 달 동안만 유보트 48척이 격침이 되고 그리고 근데 여기 이제 독일 잠수함 사령부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저 카미카제식으로 잠수함으로 육탄 돌격을 하라고 구축함 같은 데다가 명령을 하지만 이게 또 잘 안 되고 해서 결국 전투에 투입된 유보트가 842척이었는데 총 1945년 5월 즉 종전 직전에는 3척만 남아있는 사태가 이렇게 초토화됐고 인명으로 따지면 3만 9천 명의 승조원 가운데 2만 8천 명이 전사했고 5천 명은 포로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됐죠. 진짜 그 유보트의 어떤 기세가 이러다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진짜네요. 그 해상 레이더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신형 해상 레이더가 개발된 다음에 43년에. 좀 2차 대전 끝나고 태평양전도 끝나고 그다음에 당연히 냉전도 시작되면서 또 해상의 어떤 이 판도도 많이 달라졌겠죠? 그렇습니다. 그 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미국과 소련이 첨예하게 대결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다죠. 바다인데 그 미국은 2차 대전 때 그런 경험과 이걸 계속 살려서 항공모함 전력 건설에 집중을 합니다. 항공모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격 항모 CVA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고 잠수함을 주로 잡는 대잠 항모 이걸 CVS라고 그러는데 이런 다양한 종류의 항공모함 그리고 이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순양함, 구축함,
뭐 잠수함, 뭐 군수지원함 이런 것들로 이제 기동함대, 태스크포스라고 그러죠. 기동함대를 구성하는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반도 위기 때문에 출동하는 미국 항모 전단 이제 그런 형태인데 이 원조가 이제 여기서 비롯된 거죠. 이에 비해서 소련 해군은 수상함정에 특히 항공모함의 경우 미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그러면 이 미국처럼 똑같은 항모 전력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이게 안 되니까 이 항모를 잡을 수 있는 게 뭐냐고 또 계속 고민하죠. 고민한 끝에 나온 전술이 뭐냐면 순항 미사일이에요. 순항 미사일이에요. 대함 순항 미사일. 근데 이 순항 미사일이 뭐 한 군데서만 쏘는 게 아니고 수상함정, 잠수함, 그다음 심지어 폭격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순항 미사일. 그 중에는 뭐 사거리가 300km, 400km 이상 되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도 나오게 되는데 한꺼번에 수십 발을 쏠 경우 이게 대처하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여기에 대비해서 대처해서 다중 한 3중의 이제 대공 방공망을 구축합니다. 1단계는 뭐냐면 외곽 방어 구역이라고 그래서 영어로 이제 아우터 디펜스 존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항공모함의 이제 F-14 우리 그 영화 탑건의 주인공인 F-14 톰캣이라든지 호네트라든지 이런 함재기가 이제 전투기가 출동을 해서 거기서 공대공 미사일 같은 걸 쏴서 이제 요격하는 방법. 이게 1단계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다 막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뚫고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에어리어 디펜스 존, 지역 방어 구역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항모를 호위하는 순양함이라든지 구축함 등에서 SM-2라든지 뭐 테리어라든지 이런 함대공 미사일을 통해서 요격을 합니다. 이게 2단계. 근데 이 두 단계를 다 뚫고 넘어오는 들어온 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3단계가 이제 포인트 디펜스 존이라고 해서 국지 방공 구역을 설정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각 함정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뭐 단거리 미사일, 뭐 C-스페어라든지 이런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펠링스라고 불리는 기관포 통해서 이제 요격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마지막 방어망을 구축하는 이러한 3단계의 함대 방공 체계를 구축을 하게 되죠. 실제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제 거치면서 전자장비, 전자기술도 발달되고 이에 따라 미사일도 발달되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의 3중 대공 방공, 함대 방공망은 더 이제 강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골키퍼가 있다고 해서 골이 안 들어간 건 아닐 텐데 3중 정도면 어떻게 철벽방을 하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뭐 그렇지가 않은 게요. 미국이 이런 걸 갖추면서 되게 자신감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우리가. 근데 이제 이미 1975년에 한계가 드러나는데 이제 소련 해군이 1975년에 오케안 75 해상 기동 훈련이라는 걸 실시를 해요. 굉장히 대규모 훈련이었는데 이때 미 해군 항공모함으로 설정한 가상 목표물에 이제 100여 마리의 대함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서 90초 이내에 명중시키는 훈련을 공개를 한 거예요. 일부러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미 해군 수뇌부를 보고 이걸 보고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또 강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보다 앞서서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1967년 10월에 그 3차 중동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집트 해군의 고속정이 소련이 개발한 P-15 대함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스틱스라고 하는데 발사를 해서 이스라엘 해군의 에일라트 구축함을 이제 순식간에 격침을 시켜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스틱스 대함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1960년경부터 뭐 541급 코막 미사일급 미사일 고속정에서 이제 운용을 시작한 그런 기종이에요. 근데 이게 길이나 5.2m, 꼬리 날개는 2.7m, 그리고 삼각형 날개, 꼬리 날개 이래가지고 이제 탄도 중량은 450kg. 그러니까 뭐 엄청 큰 건 아니죠. 네. 근데 뭐 당시로서는 또 자동 함법 장치 달려 있고. 그리고 또 뭐 레이저하고 적외선 동시에 유도를 하고 이런 미사일인데 어쨌든 간에 이 일로 인해서 소련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걸로 이미 미국이 60년대에 쇼크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현대 해군 무기 체계 발전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스틱스가 이제 원체 잘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 동맹 국가들이 다 이제 이걸 도입을 하게 되고 중국은 또 이 스틱스를 개항해서 HY-2, 뭐 C-201이라고 불리는 실크빔 함대함 미사일을 또 실전에 배치하고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상황들은 좀 누가 특별히 우위라고 할 것 없이 계속 이제 옥신각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스틱스 미사일은 이제 북한 해군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위협에 대해서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50년대부터 이제 그런 삼중 방어막 개념을 발전시키고 1963년부터 그 차세대 미래 방공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련의 능력에 대해서 사실은 뭐 쟤들 저래도 뭐 아직 우리 저기 하려면 멀었어 생각하고 좀 방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전에 웜쌤 말씀하신 1967년에 에일라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미국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제 서둘러서 이제 개발을 시작합니다. 1969년에 미국의 RCA라는 회사에다가 차세대 함대 방공 시스템 개발을 의뢰하고요. 3년 만이 1972년에 페이지드 어레이 레이더, 그러니까 위상 배열 레이더 시스템이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지스 시스템, 그 SPY-1 레이더가 이제 이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지스 시스템의 특징은 아까 그 소련 1975년 소련 훈련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100개 가까운 그 미사일이 동시에 나올 때 대책이 없다. 그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를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초기형만 해도 이 이지스함은 목표 최대 한 400에서 500km 떨어진 목표물을 최대 한 200개까지 동시에 투적을 하고 그중 24개는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네. 계란이 한 10개만 날라오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를 대단합니다. 예. 예. 초기 모델이 그 초기 정도라고 모델. 하니까 이야 진짜. 예. 이 구축함이 꽤 이게 중요한가 봐요. 뭐 항공모함, 뭐 잠수함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구축함의 위상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2차 대전 이후에 좀 그 전에까지 좀 거포 네, 가다가 이제 항공모함 위주의 이제 새로운 해전판으로 바뀌거든요. 이제 큰 전함들이 이제 도태가 되면서 순양함 같은 것들도 이제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각 국가의 수상함들이 이제 몇몇 특수한 목적을 지닌 함정이나 아니면 항공모함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구축함 사이즈로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 이유를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은 구축함이 좀 커진 거예요. 옛날에 구축함에 비해서 뭐 원양 항해를 해야 되고 또 이것저것 실어야 되고 뭐 무기도 많이 좀 붙여야 되기 때문에 구축함이 커져가지고 이제 21세기 들어갈 때쯤에는 이제 이미 2차 대전 시에 그 중순양함의 크기에 필적하는 구축함들이 다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한 10,000톤급의 배수량을 자랑하는 상당수 국가들의 기함들, 또 플래그십이라고 그러죠. 이 기함들이 이제는 구축함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 아주 큰 전함들이 그 역할을 했지만 그래서 뭐 2차 대전 후에 그 전투함 발전사는 그냥 구축함 발전사라고 보셔도 똑같습니다. 휴대폰도 커지니까 태블릿을 따로 태블릿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용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러면 이 배수량, 그래서 또 원칙적인 질문인데 자동차 배기량, 배수량 아닙니까? 이 배수량 이거 좀 이 원리하고 이거 측정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상하게 배수량 하면 뭐 배기량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배는 물을 뿜어서 가는 거냐라든가 정말로 이런 말 하시는 분 본 적 있어요. 그렇죠. 물을 밖으로 빼는 양 아닙니까? 결국은. 네. 아니 물 뿜고 가는 것도 있죠. 워터 제트 방식 그렇죠. 같은 거. 뭐 가끔씩 그런 뭐 제트스키 같은 것도 그런 식이긴 하고 네. 배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배수량이란 건. 근데 우리가 저울에다 댈 수가 없으니까 배 무게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우리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아시잖아요. 유레카. 네. 모형탕. 네. 기본적으로 배가 물에 떠 있을 때 그만큼 물을 밀어낸 양, 넘친 양, 그게 그냥 배수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욕조에다 이제 가득 채워놓고 배를 넣으면 넘쳤다. 그럼 그 넘친 물을 무게를 재면 그게 배수량이다. 그게 뭐 몇만 톤이다, 몇천 톤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그럼 잠수함은 어떻게? 잠수함 가라앉은 잠수함은 배수량이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보통 배들은 뭐 개념이 뭐 만재 배수량이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수상 배수량하고 수중 배수량. 네. 수상에 있을 때는 이제 배처럼 떠 있잖아요. 저 위에 예, 나와 있는 부분도 있죠. 예, 맞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밑에 부분 배수량 따지는 거고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전체 배수량 따져서 실제로 진짜 일반 배하고 비교하면 사실 좀 기준이 많이 다른 거죠. 네. 그렇구나. 보통 수중 배수량이 수상 배수량보다 크죠.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네, 없죠. 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그거는 말로 하면 되게 전문적인 것 같은데 진짜 뻔한 얘기예요. 세상에 당연히 수중이 크죠. 네, 네. 왜냐하면 유튜브는 초등학생도 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예. 네. 아, 그렇죠. 초등학생분들의 한 클릭도 히팅수 아닙니까? 예, 많이 히팅해 주세요. 예, 눌러주세요. 예. 구독해 주시고. 뭐, 6.25 전쟁 때 이 우리 해상 전력 어떻습니까? 그때 구축함이 있었나요? 구축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독자적인 배는 없었다고 봐야 되죠. 예. 근데 우리 사실은 우리 해군의 이제 발전사를 보면 참 눈물겨운 얘기들이 있는데요. 특히 초창기에 보면 이 광복할 때, 해방될 때는 우리 해군에 사실은 쓸만한 배가 뭐 다 예상하셨겠지만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있었다는 게 겨우 이제 뭐 미군으로부터 인계받은 상륙용 주정, 조그만 상륙할 때 쓰는 거하고 일본군이 사용했던 기뢰 제거용 소해정 정도 몇 척이 이제 고작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배들이 워낙 작다 보니까 뭐 함포라는 거는 달 수도 없는 이제 이런 거였고, 그래서 그때 이 장병들이 우리 전투함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모금 운동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그 장병들, 그 직업군인의 부인들이 그때 삭바느질을 많이 하셨잖아요. 삭바느질을 해가지고 그 푼푼이 모은 그 작은 그런 것들도 성금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힘을 보태기도 했고요. 정성스럽게 모인 돈이 한 15,000달러가 됐는데, 얘기를 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45,000달러의 정보 부족을 보태줘라 해가지고 총 얼마입니까? 그러면 6만 달러죠. 6만 달러 이 돈을 가지고 당시에 이제 해군 아버지라고 불렸던 손원일 제독 이 전 국방장관께 쥐어주면서 미국 가서 이 전투함을 사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12명의 인수위원들이 특명을 띠고 정말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미국을 건너갔죠. 근데 뭐 가니까 아니라 다를까 미국은 전투함 못 팔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국민들의 정성 어린 성금을 모아가지고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근데 마침 이게 여기저기 수습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해양대학교라는 데서 퇴역한 이 잠수함 잡는 용도로 쓰던 배, 구잠함이라고 그러는데 이 배를 실습선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사정을 해서 이 실습선을 18,000달러에 이제 구매를 하고, 근데 이 당시 이제 구매할 당시에는 뭐 포 같은 게 없었어요. 실습선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3인치 포 한문을 장착을 하고 또 이제 포탄 등을 실어서 이 태평양을 어렵게 건너와가지고 1950년 4월 10일, 그러니까 6.25 전쟁 발발하기 직전이네요, 진짜. 2개월 전에 진해항에 입항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해군 창설 이래 최초로 함포를 장착한 우리 전투함이죠. 예, 그래서 함정 명칭도 큰 의미가 큰 백두산함이라는 이제 명칭이 붙었어요. 함번은 PC701함인데요. 근데 이제 백두산함이 6.25 전쟁이 바로 두 달 뒤에 발발한데 개전하자마자 큰 전공을 세우게 되는데요. 뭐였냐면 대한해협, 그때 이제 부산에 오륙도라고 있잖아요. 오륙도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선박을 발견하고 정선하라 뭐 명령을 하는데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전이 벌어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배에 600명의 북한군 게릴라가 타고 있습니다. 게릴라요? 예, 게릴라. 예. 우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탄약과 식량을 싣고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그때 격침이 안 돼서 우리 부산 근처 후방에 침투해서 600명의 게릴라전을 펼쳤으면 사실 전세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600명이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막판에 우리가 7, 8월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잖아요. 그때 이제 그쪽이 마지막 부산도 교도 비슷한 존재였는데 부산에서 북한 게릴라들이 뭐 몇십 명이나 설치고 있었으면 상당히 우리한테 타격이 됐겠죠. 6월 25일, 6일 어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대한해협 해전이. 아, 예. 그래요? 네. 이거 뭐 이런 걸 모르고 살았지? 도대체 갖고 다니면서 역사 시간에 뭐 배운 거야, 이거? 이거는 이런 자랑스러운 걸 모르고. 영화로 만들어 재밌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준 열사 같이 간 거 아니에요. 네. 가가지고 네.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거 하나 구해와서 이거 솔직히 말해서 단독으로 태평양 건너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고생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저 수기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어렵게
높은 파도가 이거 헤치면서 왔더라고요. 네, 그랬을 텐데 와가지고 또 어떻게 또 이런 정가를 올리질 않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되게 드라마틱. 이게 그래서 영화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네. 좀 이제 이런 거 팔로우 영화 해야죠. 못했는데. 예. 우리 국방 TV 우리 그냥 다 같이 단체로 가서 봐야겠는데 이거. 네. 예, 아이맥스로 안경 딱 끼고 갔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좀 스펙타클하게 만들어서. 근데 요즘이나 그때나 근데 좀 서운하긴 하네요. 우리가 그렇게 잘해보겠다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좀 배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겠다는데 그걸 또 수출을 안 하네요. 그 당시 미국도 사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뭐 이렇게 아까 방금 제가 이준열 열사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돈 좀 가져가서 이렇게 하면 우방이고 하니까 될 것 같지만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이런 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수출국에서 의도했던 것과 달리 무기가 뭐 엉뚱한 데 사용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테러에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수출한 나라한테 이제 또 사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네.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무기란 거는 뭐 의사로 그냥 뭐 내가 사고 싶다 이래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여기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미국의 이제 키드급 함대 방공용 다목적 구축함이라고 있어요. 엄청 작나 보네. 특급이. 개발되고 주인을 찾아서 3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1973년에 네. 지금은 이란이 다들 아시다시피 외교 국가고 뭐 그렇지만은 이때는 아주 친미 국가입니다. 저 왕이 지배했잖아요. 샤라고 불리던 왕이 지배할 따라 미국의 원유 공급선이었고 그 다음에 그 중동에서 소련을 방어하는 어떤 일종의 방어기지를 할 정도로 미국하고 친한 나라였어요. 옛날 이 당시에 이란 사진 같은 거 보시면 미국이랑 똑같아요. 사람들 저 여자를 전부 저 미니스커트 입고 있고요. 나중에 확실히 자유분방한 완전히 머리 다 파마하고 화장하고 그러니까 미국 같아요 그냥. 사우디는 얼마 전에 영화관이 뭐 다시 뭐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확 다르군요. 예, 이때 이제 79년인가 그때 저 호메이니 저 회교 혁명이 일어나면서 네.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진 경우죠 여기는. 정반대로 이제 완전히 저 보수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경우인데,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이란이 미국에서 도입을 하기로 한 구축함이 있었던 거죠. 1970년대 미 해군의 주력이었던 스프론스급 구축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다 상위 전투함인 버지니아급을 이렇게 순양함 전투 체계를 결합을 해가지고 뭐 최강 스프루선급 뭐 이런 식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종들이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진행을 하던 중에 회계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가 이제 반미가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이걸 넘길 수가 없으니까 인도를 거부하고 이제 자국 해군이 운용하도록 뭐 DDG 993 키드, 994 켈러헌, 995 스코트 이런 식으로 996 챈들러, 그러니까 사람 이름들이에요. 사실은 뭐 어린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키드급이 돼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하기로 했는데 그 와중에 미 해군의 주력 함정들이 새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무슨 타이콘데로가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 수양함이죠. 그리고 알레이바크 구축함 이런 것들이 새로 등장을 하니까 중간에 껴서 원래 팔아먹으려고 만든 거니까. 본인들 쓸 게 아니었으니까 네. 이게 스펙이 좀 안 맞을 수 있는 스펙이 거 안 아니에요? 맞죠. 네. 안 맞아가지고 묘하게 중간에 꼈는데 그리고 그렇게 어쨌든 유지가 되다가 90년대 이제 빨리 퇴역시켜서 팔아먹자 외국에 결정이 되고 오스트레일리아나 그리스 이런 데하고 협상을 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다가 결국은 어디에 팔렸냐 대만입니다. 대만. 중국이 예, 중국이 중국이 싫어하니까. 예. 센 거 들어가면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네. 사실은 지금 나라라고 말한 것도 중국은 싫어할 거예요 아마. 그쵸. 이국 체제 이거. 그렇죠. 예. 그래서 싫어할 건데 최초의 그 이란이 주문한 지 30년이 지나서 2004년이 돼서야 대만이 이제 사겠다고 해서 대만으로 이제 양도가 되는 거죠. 그 30년 걸렸다고요? 30년 걸렸죠. 처음에 최신의 함이었을 텐데 나중에는. 근데 키드가 뭐 이렇게 작은 게 아니고 실제로 7, 8천 톤 이상 되는 네. 큰 배고 여기 이제 스프론스라는 게 이제 미국 구축함의 한 전형이 돼요. 여기다 뭐 덧붙여서 만든 게 말씀하신 타이콘드로급 이식 순양함 여기서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굉장히 범용성이 뛰어난 이제 배였죠. 네. 그 이 구축함 같은 경우는 뭐 하여튼 뭐 영국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여러 나라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술적으로는 하여튼 미국이 계속 이렇게 넘버원 이렇게 가는 분위기인가 보죠. 그렇죠. 예, 이제 구축함이라는 게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용도에 비해서 이런저런 다용도, 다기능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도 좀 커지는 상황이었는데 뭐 10,000톤 가까운 구축함도 나오는 상황이 됐고 미국이 그런 면에서 선도를 했고요. 근데 이제 영국의 경우도 미국처럼 다용도 이 다목적성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문제는 영국은 한때 대영 제국이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에 식민지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할 때가 많다 보니까 많은 숫자의 배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큰 배보다는 약간 작으면서 보다 많은 숫자를 추구하는 이제 그런 성향이 좀 한계였고요. 일본은 이제 그 최초의 현대식 구축함이라고 불리는 후부키급 구축함을 이제 건조해서 좀 앞서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일본은 이 내격, 어뢰 공격을 중시하는 성향이 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야간에 이제 그 공격하는 그런 역량을 중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 항공기라든지 잠수함을 잡는 능력은 이제 소홀히 하게 됐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일반적인 구축함의 발전 추세와는 좀 다른 형태, 좀 괴리가 있었고 좀 떨어지는 면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미국의 경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이제 선도하게 되는데 2차 대전 때 그 이른바 이제 걸작 구축함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베스트셀러 구축함.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플래처급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를 개량한 알렌엠이라든지 썸너급 구축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적 함정뿐 아니고 뭐 대공, 대잠 능력까지 갖춘 이제 그런 건데요. 이 플래처급은 2차 대전 중 1942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데 최초로 실전에 투입된 거는 1차 과달카날 해전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플래처급의 특징 중 하나가 레이더를 이제 장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해전 당시에 이제 후방에 뒤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방에서 지휘하는 기동 함대의 지휘관인 뭐 켈런 제독이나 스코트 제독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상황을 정확히 이제 판단할 수 있었다고 그러고, 당시에 이제 미군 배들이 많이 부서지거나 뭐 침몰하고 그랬는데 이 플래처함의 경우는 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페인트 칠 하나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멀쩡하게 이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 정보력이 참 대박입니다. 네. 자, 혹시 그 될놈 대리라는 말씀하십니까? 될 사람은 된다. 그런데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방야에 준비한 주제가 좋게 말하면 뭐 임기응경 순발력이 뭐 뛰어나는 거고요. 어떻게 얘기하면 정말 뒤로 넘어져도 돈을 줍는. 아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진짜 예. 기상천외한 그런 전사가 있는데 플래처급 구축함이 보여준 내용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축함의 주무기 바로 어뢰와 포탄입니다. 때론 길에도 쓰였고요. 제2차 세계대전 미 구축함 오베너는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 해군을 제압하며 큰 활약을 했는데요. 일본 항공력을 몰락시킨 과달카날 해전을 비롯해 총 17차례 대규모 작전에 참여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베너함이 유명해진 건 전투 공적이 아니었는데요. 어뢰도 포탄도 기뢰도 아닌 바로 이 감자를 무기로 썼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때는 194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 해군은 동남아 지역에서 일본 해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미국이 1월 22일에는 파푸아뉴기니 분할을, 2월 9일에는 과달카날을 점령하며
소강 상태에 접어듭니다. 4월 5일 이른 새벽 오베는함은 그날도 어김없이 솔로몬 제도로 순찰을 나갑니다. 그런데 수상 레이더에서 갑자기 감지 신호가 울리는데요. 화면에는 8.5km 전방에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죠. 오베는함은 근처의 또 다른 구축함 스트롱에게 연락한 뒤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죠. 계속 비슷한 위치를 배회하던 오베는함은 결국 탐조등을 비추는데요. 오베는함 승조원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바로 코앞에 항진 중이던 적군, 일본의 잠수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일본 해군들도 놀라 대권으로 달려가는데요. 하지만 쏠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 포각도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오베는함 역시 함포 사격이 어려웠습니다. 이때 오베는함 승조원들이 뭔가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출항 전 배급받아 갑판에 쌓아둔 감자였는데요. 그런데 일본 해군들이 잠수함 위로 떨어진 감자들을 바다로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오베는함에서 날아온 둥근 감자를 수류탄으로 착각한 거죠. 일본 잠수함은 급히 잠항해 도망을 칩니다. 오베는함은 감자가 날아다니는 사이 거리를 확보해 함포를 발사하죠. 오베는함은 잠수함에 3발을 명중시켰고 이때 도착한 스트롱함도 지원 사격에 나서는데요. 오베는함은 어뢰를 발사해 일본 잠수함을 완전히 격침시키죠. 종전이 가까운 1945년 1월 미 해군 제3 구축함대 앞으로 감사패 하나가 전달됩니다. 발신자는 메인주의 농부들이었습니다. 오베는함이 던졌던 감자, 일본 잠수함을 잡은 그 감자가 바로 메인주의 감자였는데요. 오베는함의 감자 전투 소식이 흘러 그 감자를 재배한 농부들에게 들어갔고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해준 오베는함 승조원들 앞으로 감사패를 보낸 겁니다. 감자는 바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해군들에게 아주 중요한 식량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이 배고픔을 달랜 것도 감자였죠. 오늘날에도 감자는 다양한 요리로 또 알코올과 화학약품이 원료로도 쓰이는데요. 이렇게나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감자지만 전쟁 중 이렇게 유용한 무기로 활용됐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네, 자 감자로 포테이토 감자로 적을 아니 저는 이 본방야사를 처음에 작가님이 저한테 네. 원고를 주실 때 이 감자전이라고 전자전 감자전 그거 네. 감자전 딱 해물 파전 그거 뭐 부추전은 아닐 거고 그래서 전자전을 잘못 썼나 그랬어요. 전자전을 그래서 굉장히 저도 재밌었어요. 수류탄은 감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애칭으로. 네. 그렇죠. 네, 아무튼 기가 막힌 얘기였습니다. 네. 근데 그 플래처급 구축함 우리 해군도 이제 도입을 했다고
저도 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해군이 이제 미국에서 2차 대전 당시에 건조 운용하던 함정들 중에서 이제 플래처급 3척, 알렌 M 썸너급 2척, 그리고 기어링급 구축함 7척을 이제 중고로 도입을 해서 운용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처음 이 12척의 미국제 구축함 중에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들여온 것이 바로 플래처급 구축함. 네. 이게 어벤함이란 건데 이제 요게 이제 어벤함. 어벤져스 어벤인가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스펠링이 ERBEN이라 이 어벤함은 1963년 5월에 도입을 했고 옛날에 도입한 거고요. 충무함이 되고는 함수 번호가 이때는 이제 631이지만 이제 91로 잘 보시면 같은 배예요. 91로 새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요 배는 오래된 배입니다. 1943년에 베스마인 조선소에서 건조가 됐고 태평양 전쟁 6.25 다 참전했고 베테랑이죠. 노병 베테랑이네요. 역전의 예. 용사네요. 정말 그렇죠. 그 재원은 뭐 기준 배수량이 2,050톤이니까 그게 큰 배는 아니죠. 지금까지 뭐 얘기하던 거에 비해서도. 그리고 만재 배수량이라고 하는데 기준 배수량 요즘 만재 배수량을 더 쳐주는 면이 있는데 만재 배수량이라는 것이 이제 이 배 무게에다가 사람 무게에다가 뭐 연료에다 무게까지 다 실었을 때 얼마나 물을 뱉어내느냐 밖으로 뱉어내느냐가 아니죠. 또 헷갈리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넘쳐나느냐 물이. 거기에 이제 2,924톤이니까 뭐 3,000톤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MK 35인치 단장포를 5문을 탑재하고 있어서 화력도 꽤 센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헬기 갑판이라든가 뭐 헬기 경납고 이런 거는 함재 헬기 능력이 없는데 그거는 뭐 1943년에 만들어진 기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상할 것도 없죠. 그러네요. 그때는 뭐 1943년에 헬기 나오는 영화 없잖아요. 이게 좀 이상한 거지. 네. 그럼 헬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헬기를 처음으로 탑재한 함정이 기어링급인데요. 이 기어링급은 우리 해군 최초의 헬기 탑재 함정이자 우리 최초로 하품 함대함 미사일 탑재 함정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어링급은 아까 말씀하신 그 썸너급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이제 좀 큰데요. 만재 배수량이 3,470톤이고요. 1972년 7월 5일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한 20년 이상 쓰다가 1998년부터 2000년 12월에 걸쳐서 다 이제 퇴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헬기 탑재 함정이라는 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함정에 헬기를 탑재하게 되면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우선은 당연히 헬기가 뭐 항속거리만큼 날아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레이더를 탑재하면 함정에 탑재된 레이더로 볼 수 없는 영역까지 이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함 미사일을 장착하면 적 함정도 공격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많이 쓰는 게 대잠용입니다. 적 잠수함을 탐지하거나 또 이제 공격할 때 여기 활용되는 게 이 헬기 탑재, 함정에 탑재된 헬기 그런 용도죠. 그래서 보통 함정에 탑재된 헬기들은 이 소나 음향 탐지 장비 같은 거를 탑재를 합니다. 디핑 소나라고 그래서 이제 물에 빠뜨린 형태로 이제 적 잠수함을 찾는 건데 이런 탐지도 하고 또 어뢰를 장착해서 어뢰로 공격도 하는 이제 이런 형태고 아니면 조그만 대함 미사일을 달아가지고 뭐 한 20km, 30km 이내에 이 적 함정을 공격한다든지 이러한 이제 용도로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체적인 작전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이 바로 이 함정 탑재 헬기 역할이고 이 기어링급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 해군이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우리도 국격이 있는데 네. 이제는 다 우리 거만 쓰겠죠?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 미국 구축함들이 다 2차 대전 때 만들어진 네. 거잖아요. 연식도 뭐 엄청 오래된 것이고 또 시대에 맞지 않는 점도 있고 그래서 이 미국산 구축함이 12척이 쓰는데 이거는 지금 다 퇴역을 했습니다. 2000년 말에 이제 광주함, 강원함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 퇴역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저희 주제가 이게 이무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용이 된 우리나라 구축함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구축함이 할 얘기가 많네요. 네. 한 편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까 우리 백두산함 얘기할 때 좀 가슴 뭉클하지 않으셨어요? 아 이거 이제 영화화 해야 되는 내용 진짜. 가슴 뭉클했고 네. 이른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헝그리 정신, 뭐 이제 그런 것들, 처절함, 간절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스며들어 있는 게 우리 해군의 발전사예요, 사실은. 네. 그런 면에서 저도 뭐 그 옛일을 돌이켜 보면서
아마 좀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막 네. 삭바느질 해가면서 우리 그, 네. 그 장병 그 부인분들이 우리 이제 뭐 할머니죠, 할머니 네. 정조 할머니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삭바느질에서 또 지금 예, 네. 그 남자 주인공은 누구든 상관없는데 여자 주인공 한효주, 손흥민 씨가 딱 떠오르네요. 그분들이만 해준다면 왜 삭바느질을 뭔지 삭바느질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네. 수건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예. 주연까지 캐스팅됐으니까 영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됐네요 이제. 우리 감동할 우리 국민들이 네. 5천만 있으니까. 네. 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렇게 우리나라 얘기 좀 할 수 있겠죠? 우리 구축함 네. 얘기들. 그렇죠. 네. 그 과거에 뭐 아까 저도 그 3인치 포 얘기 듣고 3인치면 10cm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반뼘인가 반뼘도 네. 안 되는 그런 포를 하나 달고 넘어왔다는 얘기 같은 거 들으면 참 근데 그게 그렇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네. 불과 이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 걸 보면 또 뭉클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무래도 과거의 경험도 경험이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를 또 우리나라는 또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 기대를 계속 가져야 또 발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로 한국형 뭐 로켓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뭐 무기도 그렇고 한국형들을 계속 개발해 와서 그 개가들을 또 우리가 이제는 좀 손에 쥐는 그런 시점이 됐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또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축함에 대한 본격적인 본 게임 네. 이제 들어가 봐야겠죠? 1990년대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형 구축함 사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광개토 대왕함. 산 속에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그렇죠. 식사가 굉장히 좋았던 그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에서 동상을 받았어요. 참 예쁘잖아요. 거기에 무슨 최초의 고속정이 학생호가 만들어진다. 올림픽 성화 세계 최초죠. 배로 실현하는 거. 당연히 배가 뛴 건 아니고요. 함대진 미사일을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단거리 대공 미사일인 램 골키퍼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까지 골키퍼가 마지막. 지켜야죠. 마지막 골문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골문 앞에 숨문장. 예. 네. 네, 자 이렇게 구축함 일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무기에서 용으로 진화한 한국형 구축함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진짜 이거. 근데 그 선원일 제도 그거는 저 그 배 이름 붙이실 만한 분위기는 하네요. 네, 그러게요. 미국까지 가서. 그리고 아니, 손월제도 직접 간 건 아니고 이제 보낸 거예요. 아, 사람들 보낸 그래요? 거고. 근데 해군가를 그 부인이 작사를 했나 작곡을 했나 그럴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도 행사 때 오신다고 그랬죠. 정정하고